안녕하세요. 라펙터의 나윤석입니다. 어저께 르노 삼성의 XM3를 시승을 하고 왔습니다. XM3, XM 원래는 X 하면 이제 크로스오버의 X이고 그래서 이제 SM과 QM의 사이를 간다라는 뜻이었을 텐데 그것을 이제 다르게 표현하더라고요. Experience more. 더 많은 경험을 제공하겠다. 그 더 많은 경험을 제공하겠다라는 말이 저는 사실은 조금 걱정이 됐었어요. 왜냐면 이거 욕심 부리는 거 아닌가. 근데 일단은 들어가는 말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차는 너무 욕심을 부리지 않아서 다행이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거를 너무 잘하려고 하다가 일을 그르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잘 자제했다. 그래서 균형감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게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어떻게 했냐면 정성을 쏟은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그 디테일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디자인과 품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덩어리가 너무 묵직해 보일 수 있는 SUV의 형상을 뒤가 깎인 쿠페 형상을 접목을 하면서 이제 좀 더 스포티하고 좀 더 스타일리시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크로스오버의 크로스오버, 그러니까 SUV 쿠페형 SUV입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도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XM3의 디자인이 그렇게 세련돼 보이진 않습니다. 솔직히요. 앞모습은 이번에도 시승회를 가면서 쭉 서 있는 차들을 보면서 지나갈 때, 이게 QM6인가? 막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차별화되는 부분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 가게 되면 이게 더 뚱뚱한 느낌이 좀 더 커지고, 그리고 바닥 쪽이 들려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조금 있어요. 이 차가 지금 최저 지상고가 186mm라 그래가지고 이 경쟁차들 중에서는 두 번째로 높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큰 바퀴 사이즈는 셀토스하고 트레일블레이저 사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조금 벌키하고 좀 껑충한 느낌이 없지 않았는데 사실은 그 부분은 디자인으로서는 그냥 쿠페다. 쿠페형 SUV다. 그러면 다 이제 스타일리시한 거고 럭셔리한 거 아니냐라고 그냥 한마디로 치부해 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얻은 것은 트렁크 공간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SUV들이 트렁크 공간이 몇백 리터라고 표시를 할 때는 괜찮은데, 그리고 특히 이제 뒷좌석을 접었을 때는 막 800리터, 1000리터까지 늘어나면서 되게 넓은 공간인 것처럼 보여주는데, 사실은 의자를 다 세우고 5명이 탈 수 있게 해놓은 상태에서 뒤에 짐을 싣다 보면은 이게 얕아요. 이게 깊이가 얕아서 짐을 이렇게 세단 같으면 이렇게 길이로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거를 SUV에서는 이렇게 쌓아 올려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XM3를 보면서 이게 쿠페형 SUV로 가니까는 이런 장점이 있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눈으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트렁크의 깊이가 일반 세단만큼 깊어요. 그러니까 짐을 실을 때 이렇게 하나씩 밀어 넣어서 짐을 싣고 일렬로 쫙 깔아버릴 수 있는 그런 세단의 짐 싣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급하고 좀 더 많이 실어야 된다면은 일반 SUV 못지않게 위로 쌓을 수도 있는, 어쨌든 뒤에 이 선반은 떼어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세단의 느낌을 가지고 차를 사는 사람들한테는 쿠페형 SUV가 또 하나의 접근 방법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차는 SM3 시장을 대체하겠다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이 쿠페형 세단이 가지고 오는 트렁크의 실용성에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품질 부분에서 대단히 놀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외관 디자인을 보다가 이거 되게 단단하게 보인다라고 하는 차들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조립 품질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차도 적고 간격도 좁아지는, 패널 사이의 간격도 좁아서 이게 멀리서 볼 때는 한 덩어리 같이 보이고, 가까이서 볼 때는 여기에 패널이 들쭉날쭉하거나 넓어졌다 좁아졌다 하는 것이 없으면은 확실히 좀 더 짜임새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아마 영상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을 텐데, 저는 이거 차를 보면서 이렇게 싹 스케치를 하다가 뭘 하고 있었냐면 나중에 이 단차만 이렇게 따라가면서 찍었었어요.
왜냐하면 이 단차를 맞춰놓은 것들이 참 잘 돼 있었고, 윈도우 프레임 있지 않습니까? 윈도우 프레임을 이렇게 위로 가로지르는 이 루프 레일하고 요 만나는 부분 쪽에 이 웨더 시일이 있습니다. 그 웨더 시일이 이제 바람이나 빗물이 들이치는 거를 막아주는데, 그 웨더 시일이 얼마나 잘 만들어져 있고 앞문짝의 끝부분하고 뒷문짝의 앞부분이 어떻게 잘 맞춰져 있느냐, 그게 되게 디테일한데 되게 이 풍절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중요하거든요. 아주 가지런합니다. 그래서 이 XM3는 어떤 형상에 대해서는 이제 한 덩어리로 딱 전제를 해놓는데, 그 대신 디테일에 대해서 대단히 신경 썼다. 그리고 인테리어 디자인으로도 넘어가서 똑같은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인테리어 디자인 얘기할 때 그 일부 시승기들에서는 인테리어의 품질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이구, 이게 플랫폼이 비싸니까 인테리어에서 덜어낼 모양이구나. 아닙니다. 인테리어 소재가 동급에서는 최고급입니다. 일단 이 대시보드 윗부분, 이 어퍼 크래시 패드하고 도어 트림 같은 경우가 다 소프트 우레탄으로 성형이 되어 있는 상당히 고급 소재입니다. 요즘 차들이 점점 그 소프트 우레탄 성형 트림을 안 쓰기 시작해요. 뭐 젊은이들은 그런 소재 감각 부분은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시트 같은 경우도 가죽과 이제 스웨이드 부분들까지 같이 조합이 되고, 그리고 저는 르노 삼성의 시트가 마음에 드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게, 시트가 크지는 않은데 시트의 표면이 이렇게 끝까지 각이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끝으로 가면서 이렇게 둥글둥글해져 가지고 몸이 닿는 부분은 유효 면적은 좁은 시트가 아니고 최대한 끝까지 펼쳐서 몸을 끝까지 받쳐주는, 그러니까 실제로 쓸 수 있는 면적이 넓은 시트죠. 게다가 소재들을 여러 가지를 섞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질감도 적고요. 그래서 저는 시트가 되게 고급스럽다라고 느낍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질이 안 좋다고 얘기할까? 색상이에요. 이게 색상이, 심지어는 그 데코 인서트까지도 다 쥐색이에요. 다 다크 그레이. 그러다 보니까 다크 그레이 하면 보통 우리 택시 색상이잖아요. 그래서 그 색상이 너무 모노톤이라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좀 저렴하게 보여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색상을 여러 가지로 만들지 않는다는 것 자체도 소재의 퀄리티는 유지하면서 원가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아마 질은 포기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스위치 계통들이나 이 다이얼들 느낌 참 좋습니다. 이 옆에 있는 스위치, 도어에 있는 스위치, 센터에 있는 스위치, 또 다이얼, 이런 부분들이 이 느낌이 천차만별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느낌을 통일하는 거는 사실은 럭셔리 브랜드들이 돈을 쓰는 부분인데, 이 XM3도 그런 스위치의 그 감성적인 그 캐릭터와 품질이 잘 통일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부분은 유럽에서 만들어진 그 신형 시스템, 그러니까 캡처나 클리오 신형이 사용을 하는 것을 상당 부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개발비는 세이브하고 하지만 퀄리티는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아주 현명한 방법을 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인테리어의 공간감 부분을 얘기를 할 때 되게 강조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어깨 부분이 되게 넓어요. 그래서 실내가 되게 넓게 느껴집니다. 특히 앞좌석에서는 이 옆으로의 어깨 부분의 넓이뿐만 아니라 이 발 공간이나 이 전체적인 공간감이 좋아서 이 차는 소형 SUV 같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뒷좌석 공간은 조금 얘기가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역시 폭은 대단히 넓어요. 그래서 옆으로 앉았을 때의 느낌은 대단히 좋고요. 그리고 시트 모퉁이가 부드러워서 타고 내리기 편하다라는 것도 되게 좋았고요. 발 공간도 넓어서 좋았고요. 하지만 역시 헤드룸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헤드룸은 이제 저희랑 같이 갔었던 그 칼럼니스트 류청희 씨, 되게 키가 크죠. 앉은 키도 큽니다. 이 사람이 앉았을 때 머리가 뭐 닿진 않는다 하지만 좀 그렇게 넉넉한 느낌은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해합니다. 저는 뭐 솔직히 닿지도 않고요. 그런데 일단은 지붕이 이렇게 뒤로 가면서 내려가니까 당연히 시원한 느낌이 나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 차가 재원을 보면은 바닥 최저지상고는 상당히 높다. 그런데 지붕 높이는 동급 차종 중에서 낮다. 그럼 당연히 실내고가 낮은 거잖아요.
시트를 바닥으로 낮추지 않는 이상은. 근데 시트 높이가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뒤집어 생각을 해보면 이 차의 실내 공간은 크로스오버 SUV 같기도 하지만 세단하고 비슷한 부분도 꽤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 차가 상대해야 되는 시장 중에 하나가 SM3가 있었던 준중형 세단 시장도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게 있어요. 뒷좌석 공간이 세단 경우에는 이렇게 가서 뒤에 뒷유리가 탁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SUV 같은 경우는 이 공간이 뒤까지 쭉 연결되죠. 그거를 공간감이 시원해서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이 계신가 하면 공간이 아늑하게 닫혀져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불만을 느끼는. 그래서 닫혀져 있는 세단의 공간감이 더 좋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람에 따라서 느끼기가 다를 수 있겠다. 그리고 이 차를 TC 엔진을 구입을 하는 젊은 고객들의 경우에는 뒷좌석 공간감이 좋지 않더라도 젊은 자녀들이나 아니면 커플만 탈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고, 가족들이 다 움직여야 되는 경우라면 SM3를 샀을 때하고 비교했을 때는 공간감이 떨어지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양쪽 시장에는 고객이 다르기 때문에 관점이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에서 가장 많이 개선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에요. 특히 이 공조 장치에 다이얼이 밑에 3개 딱딱딱 나와 있어서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 다이얼도 대단히 고급스럽게 보이고 돌려봤을 때 무게감이나 이 마찰도 적당해서 좋습니다. 손에 잡았을 때 이게 마치 그냥 금속으로 만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게 고급스럽고, 그 안에 있는 디스플레이도 되게 또렷한 VFD 디스플레이래 가지고 잘 보입니다. 그리고 디자인을 이렇게 딱 보면은 뭐가 연상이 되냐면 제네시스 G70가 생각이 납니다. 나쁘지 않잖아요. 고급차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 부분은 대단히 잘 만들어진 발전이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 디스플레이 안에서 그 S링크였잖아요. S링크 안에서 다 해야 되는데 온도 조절하는데 뭐 이렇게 까다로워.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 시트 뭐 하여튼 이런 거 다 있는 게 까다로웠는데 되게 편해진 겁니다. 하지만 하시는 김에 하나 더 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던 거. 볼륨 다이얼 좀 밖으로 뽑아주셨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 시승차에 처음 딱 탔을 때 내비게이션 안내가 좀 커가지고 볼륨 조절하려고 했는데 처음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만지다 보니까 뭐 내비게이션, 이게 T맵이 들어가 있어서 되게 좋아요. 근데 T맵에 보면 그 볼륨 아이콘을 눌러서 밑에 볼륨 조절 화살표 키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조절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게 레벨 5 이하로는 안 내려가요. 아마 레벨 5보다 작은 볼륨은 안내로서의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요것도 조절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 볼륨 조절을 직관적으로 하는 거는 현대차 거를 좀 가지고 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악이 나오고 있을 때 볼륨 다이얼을 만지면 음악이 조절되고요. 내비게이션 안내가 나오고 있을 때 다이얼을 만지면 내비게이션 안내가 조절이 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걸 조절하겠다라고 볼륨 다이얼을 만지는 거는 대단히 직관적이지 않습니까? 좋아졌지만 좀 더 좋아질 수 있겠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시승했었던 차는 모두 TC260 1.3 터보 엔진이 장착된 듀얼 클러치 EDC 트랜스미션 차량이었습니다. TC260 엔진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중저속 토크가 정말 압권입니다. 1800rpm 정도부터,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2000에서 2500 사이인 것 같아요. 이럴 때 쭉 하고 밀어주는 느낌이 상당히 강력합니다. 게다가 이제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을 쓰니까 이 토크의 직결감이 좋아서 엔진에서 나오는 힘이 바로 바퀴까지 손실 없이 전달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서 거의 비슷한 엔진을 사용을 하는 트레일블레이저하고의 동력의 전달 직결감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XM3 쪽이 좀 더 우수합니다. 그런데 조금 안 좋은 부분도 있어요.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일단 이 엔진이 고회전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네요. 한 4000rpm이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진동도 커지고 뭔가 좀 불협화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거 꼭 디젤 같다. 이 저속 토크도 디젤 같고 사운드도 좀 더 굵직해요.
걔들, 그리고 고회전 안 좋아하는 것도 그래요. 하지만 그게 꼭 나쁜 뜻은 아닙니다. 이 디젤 엔진이 사실 좋았던 거는 그 저속 토크거든요. 그래서 이 토크를 가지고 주행을 하는 느낌이 상당히 아주 풍성하다. 그래서 저는 이 차가 작은 차 타는 느낌, 작은 엔진 타는 느낌이 별로 안 났어요. 그건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좀 아쉬웠던 거는 평소에 이코노미, 에코 모드나 그 마이센스 노멀 모드죠. 이렇게 주행을 할 때는 터보 렉을 잘 못 느끼는데 이 스포츠 모드로 갔을 때는 이 과장된 동력감이 오히려 터보 렉을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뭐 좋게 말하면 딱 밟았을 때 우와! 이래서 출력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사실은 이러한 출력 특성은 스포츠 드라이빙, 그러니까 뭐 와인딩을 탄다든지 할 때 출력을 제어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힘이 세진 것 같으나 다루기는 좀 더 어려워지더라. 이런 느낌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쉬웠던 거는 이 EDC,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입니다.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이 동력의 직결감 좋고 변속 타임의 로스가 없다는 것은 좋은데 사실은 이게 클러치를 붙이면서 출발을 할 때 조금 굼뜨거나 진동이나 소음이 있을 수 있어요. 이 EDC 트랜스미션도 듀얼 클러치의 그러한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발할 때 가속 페달을 좀 세게 밟았다 했을 경우에는 출발이 약간 지체가 되거나 그러면서 클러치가 붙을 때 훅 튀어나가거나 이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듀얼 클러치의 특성을 장점이든 단점이든 다 가지고 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대자동차가 사용하는 듀얼 클러치는 그러한 단점을 최대한 없앴습니다. 그 대신 장점도 최소한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자동 변속기 같은 느낌이 현대 듀얼 클러치에서는 많이 나요. 그래도 효율은 좋겠죠. 자, 그리고 장비 부분에 있어서는 이 차는 가성비가 아마도 가장 좋은 차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1,700만 원짜리, 1,719만 원짜리 아주 베이스 트림부터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아이템들이 있어요. 이 LED 헤드라이트가 있고요. 그리고 패들 쉬프트가 있어요. 전동식 주차 브레이크, 전자식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일렉트로닉이 아니라 일렉트릭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동식 주차 브레이크. 긴급 자동 제동 시스템, 그 AEB라고 하는 거죠. Automatic Emergency Braking. 이것이 모든 트림의 기본 적용입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로 요거 하나는 꼭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창문 4개가 다 오토 다운 앤 업이고 거기에 안전 기능이 있어서 팔이나 애들의 머리가 꼈을 때 자동으로 내려가는 기능이 문짝 4개에 다 적용됩니다. 기본 트림부터. 국산 차들 같은 경우에는 고급 차들의 경우에도 옵션으로 뒷좌석까지 적용이 되고 안무는 뭐 하나만 되는 경우도 있고 2개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기능들은 아예 그냥 기본적으로 해서 안전사고를 없애는 것이 뭐 뒤에 차가 옵니다라고 삐삐삐삐 해주는 승하차 보조 기능보다도 더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역시 뭐 르노 삼성 쪽에서 이걸 선택을 했다기보다는 이 CMF-B 플랫폼의 모듈을 가지고 오면서 거기에 딸려 들어온 걸 겁니다. 하지만 이 기능이 있다는 것은 대단히 자랑하고 축하할 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능들 중에 눈에 띄는 기능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저는 이 차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이 주차 조향 보조 시스템, 다른 데서는 파크 어시스트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이제 일렬 주차할 때 이제 스티어링을 조작을 해주는 거, 아니면 직각 주차할 때도 해주는 차들이 있죠. 그런데 이 차가 헤링본 스타일이라고 하면 아실 거예요. 헤링본 스타일처럼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주차하는 거기까지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차를 도시에서 사용을 하는 데는 참 편리하겠구나, 아니면 최소한 도시에서 편하겠다라는 이미지를 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이제 킬러 아이템 하나가 들어감으로써 이제 차가 얼마나 나한테 맞춰진 차냐라는 것이 보여진다는 것, 그거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 앉았을 때 딱 보면은 이 뒷좌석에 있는 그 센터 콘솔의 뒷면 있죠. 거기에 어떻게 장비가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차의 등급이 나뉩니다. 사실은 보통 소형 SUV들은 뒷좌석용 그 에어컨 토출구라고 하죠. 그 벤트가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XM3 같은 경우에는 뒷좌석에 벤트도 있고요. 뒷좌석 열선 버튼도 거기 있고요. USB 충전 소켓 2개나 있고요. 12V 소켓까지. 그렇게 해서 뒤쪽에 센터 콘솔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 수준은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반자율 주행, 그 주행 보조 시스템에 대해서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대단히 잘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AB가 적용이 될 만큼 이 프론트 센싱에 대한 부분들은 미리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인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잘 작동하고요. 그리고 이게 중저속 토크가 좋은 엔진이다 보니까 앞차하고의 간격이 멀어질 때 쭉쭉 가속을 해서 따라붙는 느낌이 국산차하고 비교해도 별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차도 국산차긴 한데 원래 그 유럽에서 나오는 차들은 이게 조금 안전 기준이 좀 더 먼저 적용이 되다 보니까 조금 간격이 넓어요. 그리고 조금 늦게 반응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그 사이로 차 다 들어오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이 차는 한국 토착화되었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나 이 반자율 주행만큼은 현대차가 우리나라 시장에 잘 맞고 해외에서도 이 빡빡한 환경에서도 잘 통하는 신토부리의 소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XM3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그러나 차선 유지 보조 기능은 한 단계가 떨어집니다. 현대차에서는 보면은 레인 디파처 워닝, 차선을 벗어날 때 경고하는 거, 그런 다음에 레인 키핑 어시스트, 벗어나지 않게만 이렇게 도와주는 거. 그러니까 차선 사이에서 물수제비 뜨듯이 가는 거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레인 팔로우 어시스트. 차선의 중앙에서 가지런히 가게 해주는 거. 근데 XM3의 이 차선 유지 보조 기능은 레인 키핑 어시스트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넘나든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셀토스는 요거보다 좀 더 잘합니다. 이렇듯 장비의 수준은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오디오. 보스 사운드 시스템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일단은 보스 사운드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보스는 원래 오디오 회사가 아니라 음향공학 회사입니다. 그래서 사운드 필드를 만드는 데 더 집중을 하지 음질을 만드는 데 집중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음장과 음질 했을 때 음장 쪽에 더 강점이 있는 회사예요. 이 보스 사운드 시스템이 그러다 보니까 사운드 필드가 아주 가지런합니다. 어디 특별하게 빈 구석도 없고 어디가 특별하게 과장되지도 않습니다. 물론 이제 저음이 완전 초저음까지 내려가진 않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한 80에서 100Hz 때부터 이게 효과적으로 저음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저음이 그래서 단단하게 느껴지는데 이게 풍성하게 느껴지진 않아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사운드 필드가 저음에서부터 고음까지 딱 잘 짜져 있다는 느낌이 참 좋았습니다. 전 보스 사운드 시스템 요거는 강추하고 싶네요. 자, 이제 가장 관심을 갖고 있었던 포인트입니다. 플랫폼하고 직결되는 라이드 앤 핸들링, 승차감과 조정 성능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영상을 시작하면서 르노 삼성이 XM3에 대해서 너무 욕심을 부리지 않아서 다행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차가 유럽에서 들어온 차니까는 유러피안 핸들링을 만들고 유럽의 맛을 다 살려야 되겠다라고 욕심을 내면서 차체를 잡아 늘렸다면 어디선가 틀림없이 사고가 났을 겁니다. 뭔가 어디에서 차가 갑자기 무너지거나 느낌이 확 망가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을 텐데 이 차가 원래 뭐 하려고 했던 차구나 라는 것을 잊지 않았던 것이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승차감은 기본적으로 부드러운 쪽입니다. 특히 앞 서스펜션이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앞바퀴가 지나가면서 밟는 노면의 요철이 많이 들어오지 않게 잘 걸러줍니다. 그리고 과속방지턱을 탁 쳤을 때 그거를 이렇게 보드랍게 잡아주는 느낌 참 좋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첫인상이에요. 앞바퀴가 밟는 게 첫인상이고 뒷바퀴가 밟는 거는 그 다음 인상이기 때문에 조금 덜 남거든요. 그래서 앞바퀴가 얼마나 부드럽고 매끈하게 움직이느냐, 그거가 사람들한테 얼마나 어필할 것인지를 잘 선택을 해서 XM3의 서스펜션 세팅을 소프트한 쪽으로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신 뒷바퀴 서스펜션은 그것보다는 조금 하드해요.
왜냐하면 네 바퀴가 다 소프트 해버리면은 유럽 피가 흐르는 차치고는 말도 안 되는 이 핸들링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뒤쪽에서 약간 탄탄하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뒤쪽이 탄탄하면은 휠 베이스가 길어져서 생기는 언더스티어 경향을 줄여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 그렇게 이 언더스티어가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XM3의 핸들링 특성은 일상적인 영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일상적인 영역에서는 이 스티어링도 이게 2.6톤 정도 되거든요. 록툴록이. 그러니까 뭐 그렇게 빠르지 않은데 이 초기의 반응도 그렇게 빠르진 않지만 한결같이 일정하게 움직이는 느낌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일상 속도 영역에서는 핸들링이 앞뒤바퀴 사이에 조화도 좋고 이해하기도 쉽고 직진을 할 때 민감하지도 않고 그래서 다루기 쉬운 쪽의 핸들링입니다.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이 적당히 도톰한데 쿠션감은 되게 소프트해요. 그래서 손에 잡는 맛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마치 핸들링의 요소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포지티브한데, 이제 페이스가 좀 올라간다. 이제 속도가 좀 올라가서 코너링을 하거나, 긴 고속 코너, 아니면 좀 더 와인딩이 좀 타이트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이게 좀 이 차는 이거 용도는 아니구나, 라는 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페이스가 올라가면은 이 차를 몰아붙이는 것이 즐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이렇게 달리는 용도는 아니구나 라는 느낌을 알게 됩니다. 이 차가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냐? 아니더라고요. 저는 거기에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제가 이제 S자 와인딩을 쭉 넘어가는데 이게 롤링이 처음에 좀 많이 오거든요. 롤이 이렇게 쭉 오길래 아이고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앞바퀴 쪽에 안쪽에 접지력이 빠지겠는데 하는 순간 갑자기 차가 턱 하고 어느 이상으로는 안 넘어가요. 근데 그게 어디 가서 떡 걸리는 느낌도 아니고 딱 하고서 어디에 기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차의 샤시 쪽에서 자랑하는 부품 중에 하나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하이드롤릭 롤 스토퍼라 그래서 보통들 보면은 스프링 안에 보면 롤 스토퍼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스프링이 이게 수축이 되면은 이제 끝에 가서 이렇게 버텀아웃이라고 하거든요. 얹히는 데 가서 땅 하고 얹히지 않게 우레탄으로 되어 있는 스프링 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우레탄 부분에 이제 이 오일이 같이 들어 있어서 이 터치다운이 훨씬 더 부드럽게 된다는 뜻이고요. 요런 부분이 저희가 사실은 이제 시트로행의 C5 같은 데서도 요런 비슷한 아이디어를 본 적이 있습니다. 되게 효과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평소에 탈 때는 롤이 적당히 잘 오는 부들부들한 차예요. 그래서 그냥 승차감도 좋고 괜찮은데 이제 몰아붙이기 시작하면 이거 넘어간다 하는데 어느 이상 되면 딱 하니까 그래도 믿을 수는 있구나. 완전히 놔버리진 않는다. 저는 그 부분이 대단히 이 차에서 필요한 딱 타협점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승차감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도 최소한의 조정 성능은 확보를 했다. 그리고 이 차의 서스펜션 구조가 이제 얘기하면 맥퍼슨 스트럿의 토션빔. 싸구려잖아. 근데 제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형식이 모든 것을 좌우하진 않습니다.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더 좋은 성능을 가질 가능성은 높습니다. 하지만 멀티링크라고 해서 성능이 반드시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설계의 자유도가 높기 때문에 잘 만들지 않으면 오히려 신경질만 많아지거나 아니면 수리비만 많이 드는 수도 있습니다. 이건 아주 옛날 얘기를 해가지고 좀 예로 들긴 좀 뭐하지만 골프 GTI는 우리가 잘 아는 핫 해치의 대명사잖아요. 이 차가 4세대 GTI까지는 토션빔 하나 가지고 모든 걸 다 해냈습니다. 그때 차들이 재미없었냐? 아닙니다. 재밌었어요. 물론 5세대부터 이제 멀티링크가 들어가기 시작을 했죠.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원하는 조정 성능의 수준이 좀 더 올라갔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절대로 토션빔이라고 해서 잘못된 것은, 싸구려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승차감 위주의 세팅을 할 때는 그러한 토션빔이냐 멀티링크냐에 대한 그런 차이점이 더 부각되진 않습니다.
이제 차를 조여 들어가기, 스포티하게 만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이 멀티링크하고 토션 빔이 이 토어 컨트롤, 그러니까 뒷바퀴 쪽이 이 하중이 걸렸을 때 토어가 어떻게 변하느냐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설계의 자유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원하는 핸들링을 이끌어내기가 좀 더 까다로운 것뿐입니다. 괜찮았어요. 그래서 욕심내고 조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차는 더 잘 만들어지고 이 차를 원하는 고객들, 왜냐면 이게 또 SM3 시장도 커버해야 되잖아요. 그런 고객들, SM3는 사실은 정말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좋아하시는 차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면 보들보들하고 넉넉하고 삽삽하고 다루기 쉽고 일단 가격이 저렴했어요. 이게 마지막에는 가격을 또 할인을 해서 한 1,500에서 1,700만 원 정도면 SM3를 잘 살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XM3가 1.6 MPI 엔진을 달아서 1,719만 원부터 시작이라는 것이 이러한 승차감 세팅하고 딱 맞아떨어지면은 SM3를 찾았던 고객들한테 신형차를 훨씬 더 좋은 장비하고 패키징을 해가지고서 또 이 정도 가격으로 살 수 있구나, 어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차는 한 모델이지만 두 가지 목적을 갖는 차입니다. 그것이 파워트레인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TC260을 선택을 하는 고객들은 이 차에서 르노의 첨단 엔진, 고효율 엔진을 사면서 동시에 쿠페형 SUV를 사는 그러한 스타일까지 갖겠다. 그런데 가격까지 좋으니까는 금상첨화다. 따라서 자기의 구매 결정이 좀 더 또렷한, 그리고 쿠페 같은 감성적인 동기부여를 받고 1.3 터보 같은 이제 하이테크 엔진에 대한 동기부여도 받는 그러한 젊은 고객층, 조금 더 고관여층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이 1.6 MPI 1.6 MPI 엔진을 선택하는 고객들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SM3를 선택을 했었던, 차에 대해서는 무난하고 가격 경쟁력이 좋은 그러한 일상적인 저관여자들이 타시는 차로 어필할 수 있는 그 두 가지가 확실하게 대별이 돼서 좋습니다. 이 차는 이 파워트레인 두 개의 가격 차가 약 15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엘리 트림에서부터 이제 두 엔진을 같이 가질 수 있는데, 그런 비교 딱 해보면 한 15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예, 개소세 인하 전 가격으로요. 그 150만 원 정도의 가격 차라면은 엔진을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목적을 또렷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트레일블레이저는 1.2 터보하고 1.3 터보가 8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가지고, 야, 요거 괜히 가져오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만. 자, 이 영상의 마무리는 제가 현장에서 마무리한 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제가 느꼈던 감정도 담아있고, 안타까움도 있고, 좋은 것을 발견했을 때 기쁨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르노 삼성 여러분 되게 고생하셨습니다. XM3는 잘 될 것 같네요. 차가 되게 편해요. 자, 지금까지 라펙터의 나윤석이었습니다. 네, XM3에서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너무 무리하지 않고 힘주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소형 플랫폼을 아무리 고급이라고 해도 이렇게 준중형 사이즈까지 잡아 늘리게 되면은 부작용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랬을 때에도 나는 유러피안 모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스포츠니스를 강조했었다면은 이 차는 분명 실패할 소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승차감 위주로 세팅이 되었고 안정감 위주로 세팅을 하려고 했다. 욕심을 부리지 않고 힘을 뺐다라는 부분이 XM3한테는 대단히 좋은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XM3가 판매되고 있는 소형 SUV 시장이 어떤 시장인지 그 시장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시장은 좀 더 나쁘게 얘기한다면 차에 대한 경험이 적은, 차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엔트리 마켓입니다.
그 시장에서는 뭔가 확실하게 그리고 쉽게 한마디로 설득할 수 있는 코드가 필요합니다. XM3가 선택을 한 거는 셀토스가 강조했었던 양감과는 조금 다릅니다. 실제로는 차 크기는 준중형보다도 큰 정말 양이 충분한 차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비해서 조금 다른 색깔이 다른 쿠페형 SUV라고 하는 조금 특별한 분위기를 통해서 나는 그냥 양감만 추구하는 사람은 아니다 라는 식으로 약간의 유러피안의 문화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차는 정말로 시장의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차, 그런데 그 차를 포장하는 것은 그것보다는 약간 한 끗 다른 유럽 브랜드 르노, 애플이 든 르노,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가 정말 현대 기아차하고 조금 다르구나 라는 것을 같이 느낄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차를 만들면서 얼마나 르노, 삼성 자동차가 고민을 많이 하고 내부적으로 협상도 많이 하고 그리고 스토리를 만들려고 애썼는지를 알겠습니다. 다만 인테리어가 그렇게 고급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칙칙해요. 조금 색깔 포인트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초기 고객들은 어쨌든지 간에 고급으로 내가 사고 싶은 차를 사는 얼리어댑터겠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은 이 인테리어의 뭔가 이 수행 감성은 1.6 GDE 엔진을 사는 게 더 어울릴 것 같은 가성비 시장으로 넘어갈 것 같은 불안감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조금의 포인트만 강조해 주신다면 이 차는 계속 젊은 사람들한테 생동감을 가지고 하지만 너무 딱딱하거나 불안감을 주지 않으면서도 편안하게 탈 수 있는 스타일리시카 쪽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출발 대단히 좋고요. 기획 대단히 좋습니다. 다만 포인트를 살릴 수 있는 자신감을 조금만 더 가지십시오. 지금까지 라펙터의 나윤수입니다. 바람 분다.